이제 오전에 들었던 거는 이제 토양 유기물 이제 순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약간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농부님들이 좀 주로 더 관심을 가질 분야이긴 한데 보존식이랑을 통한 토양 회복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발표하신 농부님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작물들을 더 작은 면적에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토양에 최대한 해를 덜 끼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소 생활의 이제 박형일 농부님인데요. 지금 팀 마레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추구하는 이제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일 농부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팀 마레에서 같이 농업을 고민하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새 이름을 얻어가지고요. 저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낯설게 했지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마르쉐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오신 분들이 기대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오늘 보존식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그 보존식 1항을 통해서 동료 농민분들과 같이 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좀 이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과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이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과 관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 얘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이 철학이냐 사업이냐 묻는다면 저는 철학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저에겐 생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얘기인데 다만 이 생업이 철학 있는 생업이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삶을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철학 혹은 사업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농사와 농업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의가 다르시겠지만 제가 보는 농사와 농업의 차이점은 저는 춤과 노래 흔히 비유하는데 누구나 춤과 노래를 누리고 향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전업 가수나 전문 댄서가 아니어도 춤과 노래를 누리고 향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농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전문 농사꾼이 아니어도 누구나 농업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농업은 그러니까 산업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문화잖아요. 그 영역이 있고. 근데 반대로 농업에서 춤과 노래를 다시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춤과 노래를 누리고 향유하는 거랑 춤과 노래로 밥 먹고 사는 건 좀 다른 일이잖아요. 이걸 업으로 춤을 업으로 노래를 업으로 먹고 사는 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 드릴 부분은 생업으로서의 농업에 제가 조금 관점과 관심을 두고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청중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농업은 혹은 여기 함께하는 게 꿈이자 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지탱할 수 있는 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과 관심 속에서 이야기 드릴 거고, 흔히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을 소규모 다품종 소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작다는 것이 부족하다거나 열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작다는 것은 충분하고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적정 규모에서, 근데 각자의 적정 규모는 다를 것 같아요. 작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각자의 적정 규모에서 적정 생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농업인에게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저의 질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사회자님께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드리면 제가 혹시 시간이 좀 10분 이렇게 되고 좀 말씀 주세요. 제가 눈치를 보고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처음에 농업적 동기는 자족적인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은 지구 농업을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면 우리 해결책도 좀 더 가속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구 농업을 내가 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훌륭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보다 많은 농업인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 이거는 혹시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썼나요? 예.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나눴던 얘기들인데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지구농업 포럼에서 동료 농민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저는 그래서 저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비행기에서 꼬리날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의 꼬리날개는 방향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저희의 분명한 방향성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혹은 지구를 위한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가 꼬리날개만으로 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뚜렷한 방향성의 날개가 되어줄 것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작은 농업 마켓 가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의 모든 농업은 규모화 기계화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화까지 더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규모화하고 기계화하지 않고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전략과 방편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작년 얘기니까 잠깐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시공간을 집약화해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기계화하지 않고도 우리가 창의적 적정 기술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드렸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공간을 집약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 내용들이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작고 체계를 통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집약화해서 결과적으로 규모화 이루는지를 이제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도구와 기술에 대한 얘기 들었고, 저는 이제 유기농에서 더 이상 김매기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엔 너무 훌륭한 도구들이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하나는 움직일 동이고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하나는 일할 동인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이런 게 지혜로움과 현명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히 작은 농업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 도구와 기술과 함께 생각 도구와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이제 함께 고민을 나눴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은 정말 농업이 힘든 건지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우리가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인물들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는 이거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통한 재생과 회복을 함께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의 고민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재생농업이고요. 예. 그래서 보존식 일항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오늘 보존식 일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보존식 일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보존식 일항이도 하고, 고정식 일항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크게 표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보존식 일항이 뭐냐라고 질문 던지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먼저 들으면, 일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작물이 살아가는 집인데, 저희가 한 해 새롭게 일항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더랬어요. 예. 이렇게 손으로도 만들고, 그쵸? 관리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큰 규모에서는 이런 큰 트랙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첫 해에 만들었던 저희 농장이고요. 규모가 1000평이 좀 안 되는 800평인데 다 이제 보존식 일항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존식 일항은 쉽게 말하면 한 번 만들어진 일항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보존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면 한 해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항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네. 예. 그러면 이거는 가장 손쉽고도 적절한 실천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보존식 일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이제 시설의 모습 이고요. 보시면 충분히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마레 언덕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평균 경작지 면적이 1.08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이런 재생농업에 대해 실현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공간, 노지 공간에 이제 보존식 일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항 덮개라고 해가지고 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 겨울과 특히 비가 많은 여름에는 이런 일항 덮개가 특히 채소 재배에서 적절히 활용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보존식 일항이 하나 연결된 기술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항 덮개는 저희가 심게 되면 이제 바로 걷고 작물을 심게 되고요. 그러면 작물이 굉장히 땅이 이미 부드럽기 때문에 별다른 노동력 들지 않고도 일항을 만들지 않고 작물을 바로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브로드 포크라고 하는데요. 유발하고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땅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뒤집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건데 국내에서는 가장 비슷한 도구, 마늘 캐는 도구를 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동영상이 이거 제가 이제 간단히 저렇게 요새 끊기네요. 저희가 OD라고 저희 강아지. 그래서 땅을 뒤집지 않고 느슨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땅을 뒤집지 않고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하다면 잘 부숙된 유기물을 깔고 그 다음에 해에는 저런 틸러를 써요. 보시면 이제 저 정도의 전기 동력을 이용해 틸러를 쓰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일종의 틸러긴 한데 이런 것들에서 최소 경운이라고 하죠. 한 3cm 정도 표층만 살짝 부드럽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농기구인데 아까 저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파워 헤로우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4월부터 좀 가져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기존의 로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로타리가 20cm에서 25cm 땅을 이렇게 엎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구조를 파괴하잖아요. 헤로우는 위에서만 최소만 경운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롤러가 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한번 지나가면 일항이 만들어지는 그런 농기계 체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그 농장 환경에 맞는 적합한 농기구와 농기계를 활용해서 일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크로 한번 싹 다듬으면 보존식 일항이 만들어지고요. 말 그대로 잘 보존해서 재배를 하면 됩니다. 이게 보존식 일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손쉽고도 적극적인 저희는 하나의 이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랑 계속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옥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고랑은 작물을 위한 공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동하거나 그것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래서 농업에 맞는 그런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보존식 일항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채소 경우는 점점 땅이 비옥해지고 부드러워지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앞서 디깅 포크나 그런 틸러로 그런 것조차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양이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채소 경운에서 무경운으로 가는 그런 기술 체계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앞서 이런 땅속 뿌리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굳이 디깅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일항을 만들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존식 일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이후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떨려서 그런데 앉아서 해도 될까요? 좀 차분하게 좀 제가 차분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의 질문은요. 재생농업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재생유기농하고 재생농 뭔지가 확연히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게 작년에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뭔데? 기존의 유기농업이랑 뭐가 다른데? 아니 우리가 해오고 있는 다양한 농업들이랑 차이점이 뭔데? 좋은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생농업 뭔지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다양성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만약에 지구를 위한 농업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우리 어떤 원칙들을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재생농업을 앞서 말씀드린 자족적인 게 아니고 확산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위기라면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정말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재생농업이 이걸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라면 이건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산할 수 있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재생농업은 생태적인 해결책인 동시에 경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러지 않으면 과연 농업인들한테 이 재생농업이 확산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확산을 넘어서 이제 가속화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속화하지?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도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생태적 접근과 혹은 경제적 접근, 혹은 생태 농업 기술과 디지털 농업 기술, 혹은 디지털적 접근이 갈등된다거나 대립된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왜 양립할 수 없는가? 혹은 생태적 농업 기술과 디지털 농업 기술이 왜 갈등되거나 대립되거나,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혹은 협력적 상수적 관계가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속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던져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생농업이 무엇인가? 예, 혹시 이 마크 보셨나요? 예, 친환경 농업에서도 기존에 친환경 농업에서도 지구를 위한 농업, 지구 농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농업, 그죠? 버티컬 파밍도 지구를 위한 농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도 적게 쓰고, 우리 농약 안 써. 그리고 이런 기후의 어떤 그런 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는 솔루션이야. 우리는 지구를 위한 농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구 농업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 저는 그 고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유기농업 혹은 재생농업이 뭐지? 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시작은 저렇게 미국에서 됐지만 그런 것들이 설득력을 갖고 확산되고 있고, 나름의 기준과 원칙, 그 다음에 기술 체계들이 이렇게 확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 환경과 생태 환경과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에 적합한 재생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들으셨던 내용일 테고요. 예. 근데 좀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기술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정리해 본 것은, 결국 재생농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농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하자는 얘기구나. 우리가 더 이상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농업이 이런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이런 생태 문제, 생태 위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농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였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였잖아요. 예.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해관계자를 확대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좀 이해하게 됐고요. 제가 출처를 못 찾았는데 제가 즐겨 쓰는 건데, 지금의 유기농이 이런 것은 아닐까? 건강해?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좋아? 화학적인 거 했어?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본래 유기농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유기농의 본질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시작됐고, 그렇다면 그것이 맞으나 사실 지금 우리가 냉정히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봤을 때 화학적인 걸 했는가 안 했는가? 왜 중점되고 있지 않은가? 이 먹거리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우리 농업인님 그런 질문 받잖아요. 농약했어요? 이거 뭐 몸에 좋아요? 안전해요? 근데 그 틀을 좀 벗어나는 것이 재생농업으로의 확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충분하지 않다. 혹은 유기농을 넘어선 새로운 우리 이런 방향성과 우리의 고민을 담은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표현을 지구농업으로 하든 재생농업이 필요한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생태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존재를 넘어서 생태적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영역과 산업의 영역이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고 요청받고 있는 거고, 농업에서는 그냥 재생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농업은 여기에 있어서 적정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말로 하면 좀 대살림 농업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토양을 살리고 비옥해진 건강해진 토양이 식물과 동물 또는 인간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이것들이 기후를 살리는 것까지 연결되는 본래의 자연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고 재생되는 것이 재생농업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은 앞서 파타고니아에서도 그런 말씀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저탄소 농업과 재생농업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한다면 단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농업이 토양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탄소를 재격리하는 것, 흡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재생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 좋다. 지구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지구도 살아야 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농업을 하지만 마음 함께서 생활이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재생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조금 더 이 질문 바꾼다면 재생농업이 받고 있는 질문이에요. 재생농업은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재생농업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생농업은 활성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재생농업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대답해야 되고 저는 그럴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 드릴 거고 또 더 자세히는 저 뒤에 이어서 발표할 스웨덴에서 온 리지데일 팜의 리처드 퍼킨스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예. 그 얘기에, 예. 예. 그래서 보존실이랑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왜 경제적인가라고 보면 아주 단순히 보면 점차 우리가 투입되는 건 줄어들거든요. 일항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그게 뭐 기구를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에너지도 덜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러면 이건 생태적 해결책이지만 경제적 해결책이잖아요. 그럼 확산될 가치가 있잖아요. 혹은 우리는 확산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가속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이것들의 기술 체계가 우리 한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잘해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이슈니까 적어도 동아시아에 적합한 기술 체계와 항목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가지 항목, 12가지 항목 기술 체계를 좀 체계화하고 있고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잘 와닿지 않아서 예.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와닿지 않아서 저희가 좀 발상하는 것을 재생농업의 농장을 하는 레고 블록처럼 발상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체계를 좀 모듈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누구나 표준화되고 안정된 기술체계를 가진다면 우리가 이 확산을 좀 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발칙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이거는 결합될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이 없는가? 유기농 혹은 재생농업을 위한 디지털 농업 기술은 금기시되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지금의 스마트 농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충남도는 농업과가 스마트 농업과로 바뀌었거든요. 그 스마트가 세상을 다 이렇게 농업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과 의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의 스마트 농업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파밍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대신하는 인공환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에너지와 자재를 소비하잖아요. 예. 그리고 토양을 대신하는 배지, 토양의 양분을 대신하는 양액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후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후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죠. 두 번째, 또 너무 비싸요. 아시겠지만. 청년들한테 스마트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10억에서 30억. 몇 억이거든요. 기존의 지원 사업도 소위 말하는 좀 균형 빚쟁이라는 콘텐츠가 많이 있던데 어떤 그런 재무적으로도 위험성을 주는 건데 과연 이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비용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이 허락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 영화를 제가 한 편 보여드리고 싶은데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스카우트들이 가장 농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선수를 뽑지? 일단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도 사실은 크고 많은 의사결정이잖아요. 예.
이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굉장히 어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뭐 생긴 게 좀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할 때 설득력 있는 스마트 농업의 본질은 우리의 많은 농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갯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서로의 경험에 대한 공유,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농부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의사결정이 기반이 대체되는 거가 스마트 농업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어떤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농업에 대한 가치사슬에 많은 비효율성도 있고 비합리성도 있고 비윤리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혁신되는 게 저는 스마트 농업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생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결합해가지고 이런 재생농업을 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저희 해외의 다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또 질의응답 시간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고민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농업은 크게 세 가지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저만 체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가 이 위기는 전환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태적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생산성의 혁신이 필요한다면 디지털적인 기술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는 고령화를 넘어 소멸하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는 전환되어야 되고 그 해결책은 가속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고민이자 함께 풀어야 될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팀 말회에서 함께,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재생농업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증명할 저희 실현지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좋은 곳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한국의 전형적인 농업 지역 환경이거든요. 1헥타르 정도가 되고 평지가 아니고 평지와 비탈지가 준 산간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다양한 재생농업적 솔루션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리처드 파킨슨이 그런 얘기 했지만 다품종 적정 생산이 복합 영농으로 나아갔을 때 더 재생농업의 가치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영농적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얘기 있을 텐데 그런 다량성 먹거리 체제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좀 실현해보고자 하고요. 예, 이거는 포먹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량성 먹거리 숲을 통해서 좀 같이 실현해보고 증명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재생농업의 기술 체계잖아요. 이런 것들 수목 관작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 실현지에 보이려고 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채소꽃 허브 정도의 가능한 재배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곡식에 대한 답도 저희가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식량 체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논의와 고민, 또 기술 체계가 다르긴 해요.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채소 재배 같은 경우에는 토양 덮개, 일왕 덮개를 활용하고 있지만 저는 곡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비 작물 혹은 덮개 작물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술 체계. 예. 일본에서 이런 작은 소형 농기계를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 저희 오늘은 다 이야기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실현지 현장에 담아서 많은 농업인들과 좀 고민,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조성되지 않았지만 저희 말의 언덕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 실현지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리지데일 팜의 리처드 파킨슨인데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재생농업을 복합영농으로 훌륭히 이루었는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생농업이 생태적인 해결책임과 동시에 경제적 해결책인 것을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잘 증명해 보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인물을 좀 제 이야기에 이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존식 1항에서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바로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한 다음에 추가로 이제 질문 받고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folks. So my name's Richard Perkins. I'm the owner of Ridgedale Farm up at 59 degrees north in Sweden. And to give you a presentation of no-dig or no-till market gardening, I thought I'd run through slides and talk my way to show you around the garden and how I approach soil care with a no-till approach in a commercial market garden. Okay, so welcome to Sweden. This is the market garden. It's on 1,500 square meters of beds, plus a big polytunnel. It's a fixed polytunnel for tomatoes and a smaller tunnel for cucumbers. These are movable caterpillar tunnels that we'll talk about. So I'm going to tell you about how we approach no-dig, standardization in market gardening and how we water, what we grow, how we start seeds, the tools we use, and dealing with post-harvest, that's washing crops, packing them for delivery and selling them. So for context, we're at 59 degrees north. We actually only have 3 months without frost, and that can vary 20 days plus or minus every year. Here's a little flyover of the farm. So we're also raising pastured poultry for eggs, as well as meat chickens, and have cows and sheep in agroforestry systems. And then we have our no-dig market garden as well. This is what the farm looked like 10 years ago when I purchased the farm. It hadn't been cropped for a couple of decades and it was pretty much abandoned. And so I designed up a farm based around pasture and animal crops and spent the last 10 years putting that into place. And I wrote a book called Regenerative Agriculture, which is a 750-page manual detailing my approach to small-scale farming. I won't talk about this slide now, but this is what regenerative agriculture means to me. And this is the outcome. We've basically 3D printed this design onto the landscape and made a very high economy in a very short growing season at the same time. But we're going to focus on the gardens. What I want to do is copy nature, and nature doesn't have bare soil. So I've been growing no-dig or no-till for over 20 years now, since leaving agriculture school. And the way I approach commercial no-dig is to use compost beds. So this is balanced compost straight on top of pasture. And then I bring the pathways with wood chip. This is spruce wood. That's the type of forestry that we have in Sweden. I like that because it breaks down over 4 or 5 years and works very well as a weed suppressant. And it also sucks up excess moisture. And so you walk around in shoes in heavy, wet weather and you don't get muddy feet, and that also keeps the crops clean, so we don't have to wash a lot of crops, and that's very beneficial because anytime you wash crops you then have to dry them, and you'll find that the shelf life, the storage of that crop is not so good. So this is early in the summer, looking beautiful in the early morning sunrise, and you can see the garden is very aesthetically pleasing. And that's a happy consequence of no-dig, but it's also important because you can see the road on the right-hand side. This is where people drive into the farm. It's the first thing they see. So when a customer sees a vegetable garden this beautiful and this well cared for, it automatically translates in their mind to everything on this farm must be well cared for, which it is. But it's an important selling point, but it's not why we make the gardens beautiful. It's just a happy consequence of good ecological practices. So the soil is covered and armored permanently by the compost layer, just like in a forest floor. If you go into an old growth forest, you can't even see the mineral soil. It's covered by mulch and compost and then leaves with animal manures, etc., breaking down on that rich forest surface, lumpy carbon-rich soil surface. And carbon'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carbon is typically in an annual vegetable cultivation where the ground is ploughed or tilled. Carbon reacts with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flies off as CO2. We want to capture carbon and lock it down in our soil. Carbon helps with
the nutrient cycle. It's the starting point of the soil food web, feeding microorganisms that keep our plants healthy. And it's also stopping compaction, and it's buffering pH, and it stores water. One particle of soil humus can hold 4 particles of water to it. It's like a sponge. And so even in the heavy droughts that we had in Sweden in 2018, we could still crop with very minimal water application up here in this extreme drought because of the amount of water held in this rich carbon topsoil, let's say. We've done the same in our fields using a keyline plow and grazing our animals in a very special timing. You can look up this on my YouTube channel or in my book if you're interested to know more. We won't delve into that now. But this is how we started out. And so we literally put old compost. So you want animal bedding, like animal manure, like cow manure that's had straw or some other organic material for bedding in the winter that's broken down for 12 to 18 months. And we literally put that straight on that grass lawn in April, I think this was, before the grass started growing. And if you look closely at the photo, you can see cardboard we've put under the pathways. We didn't put that under the actual beds, we put it under the pathways. And in this way, it makes a weed-free, very nice planting surface that you can plant up immediately. We've also tilled ground to take away the grass and knock it back mechanically before covering it, and both work fine. These are the beds on the other side of the farm, just as we've put them together. And this is it maturing in. And you can see we've surrounded the gardens by these windbreaks. Vegetable crops are obviously very low, so we want to create microclimate to be able to avoid strong winds that we get. You can see the big windbreaks that we've put up on the farm. We get very strong winds up the valley that we're within. So it's a bit of the farmyard. Everything is focused around a central washing and packing station behind this big oak tree. So all the gardens are immediately in the vicinity of where things are harvested to, washed, packed, stored in a chiller to go out to delivery. Now everything in this garden is kept in high level of order. All the beds are exactly the same length. 10 meters or 30 feet in our case, and 75 centimeters wide, and that's because most of the innovative hand tools are designed for 75 centimeter wide beds. Now, our beds are 10 meters because that fits the shape of the land we're working in, but it could be 20 meters, 30 meters, it doesn't matter. What's important is that all the beds are the same length. And that's because every time we do an operation on the farm, it just streamlines all the planning and actions on the actual land. For example, if I want to put these row covers that increase the temperature inside those beds by 3 or 4 degrees, which I use in the spring and the autumn to help improve my climate conditions, then I put one of these 4mm metal hoops that are 1.5 meters long. I have 11 of those for each 10-meter bed, which means I can space them a meter apart. I can take out one of these covers from the storage, and they all fit on any bed. So I'm not having to run around looking for different length ones to fit different beds. All the beds are the same. That means also when we plant a crop, whether we're direct seeding or transplanting, it's always the same number of that crop. So when you're seeding in the nursery, when you're transplanting out, it's always the same values. And those little efficiencies add up to a lot of time in the season. Here we're growing about 35 to 40 different types of crop, and we sell them through an innovative sales method called Rico rings that are popular throughout Scandinavia. And they're basically pre-sold farmers markets that run through Facebook. I'll touch on that at the end of the talk. But you can see here we're doing very much what we'd call bio-intensive plantings. We're armoring the soil with the compost that we've put down onto the grass. And then we're planting dense plantings, as dense as they can be, so that they cover that compost layer with their canopy. So we've got soil armored by compost, armored by plant canopy. And we have plants planned in our crop plan to be growing as long as possible in each bed throughout the year. And then when we harvest these crops, we leave the roots in the bed. So I'll come along with a push-cut knife and harvest those lettuces, but leave the roots in place and then transplant the next crop next to it.
If it's a crop that will regrow, I'll chop the top so under the ground a bit so that it doesn't regrow and it'll rot away. Or if it's too lumpy, I'll put some new compost and plant again. But the reason I'm leaving those roots is there's a huge amount of food for the soil food web that I want to stay in the bed. So another way to look at this is we're not growing vegetables, we're growing soil microbes. That's really where I put my focus and attention. I do what's best for the soil and I get healthy, happy plants as a consequence. I'm not putting my attention on the lettuce. I'm putting my attention on the soil, and the lettuces take care of themselves. Different types of crops here, and here you can see an interesting thing that we've done with the wood chip pathways is we've inoculated them with fungi. These are saprophytic fungi that break down organic matter and turn it into edible proteins. This is King Stropharia, or the wine cap Stropharia. There's also another mushroom an edible mushroom that will break down spruce wood chips, which is phoenix oyster mushroom. So I put down about 50 cubic meters of wood chips every 5 years, and out of those wood chips, which are not only making my garden beautiful, keeping the crops clean from soil splashing back up on the crops, keeping my feet dry, absorbing excess moisture when it's wet and releasing it when it's dry, they can produce 4 to 5 tons of edible mushrooms in the little gaps along the edges of the pathways at the same time. Mushrooms are a missing piece in the soil nutrient cycle in vegetable production, so this is a neat strategy. Some people will use mixed broadleaf tree wood chips, and that's even better for the soil, but they do break down a lot faster, so you have to apply them every couple of years. I've simply used spruce wood chips, that's a Norwegian spruce, because 90% of all trees in Sweden are Norwegian spruce. Here's a little aerial. So this is where we have a dining space and a classroom space in the center of the yard for education that we run. And I don't know if you'll see the mouse cursor properly, but this is the washing and packing station that has a facility for cleaning, bagging, prepping, and a big walk-in cooler for keeping veg cool that the delivery van can back up to, load it up, off it goes to sell. So all the gardens are centrally situated around that wash and pack station. Typically in our climate, we want to put down 4 centimeters of water per week. So that's 40 liters per square meter a week. So we didn't have enough water in a well, and there's no municipal connection for water here, so we had to build a pond. So we did this as an educational exercise, teaching people about volumetrics and how to dig earthen ponds, as well as how to use CAD, and then spent a few days actually laying that design out. This is a stream-fed pond lined with bentonite clay liner, GCL, geosynthetic clay liner. Fantastic material. It's no more expensive than high-quality butyl, like plastic pond liner. But the beauty of it is it's self-sealing. It's bentonite clay sandwiched between 2 layers of geotextile. And you can stick a metal point through that, and the bentonite clay between the geotextiles will suck around it and fill that hole in. So you can see the overflow pipe. We have a stream flowing in one end and a bigger overflow pipe going back to the stream. And it's just cut across through the liner with an extra piece and a bit of bentonite clay powder put inside, and that seals itself up. So it's about €5 per square meter in Sweden. So that's very cost effective. And the beauty of this type of liner, which is used all over the world in sewage containment and motorway constructions, it's working to hold water when it's covered back with topsoil, and the weight of that topsoil pressing down on the line as it swells up creates that impermeable barrier. But the beauty of filling a pond with topsoil is now you can plant it up with aquatic species, and this is that same pond 6 weeks later. So it's already a functioning ecosystem putting living, healthy water onto the market gardens. So you've got to have enough water to be able to water the garden during the longest dry period.
And for us, that's typically 5-6 weeks where we might want to water quite regularly to get that 4 centimeters a week. So what we're doing is we're using a rain gauge, looking at the weather forecast and deciding when we need to water, also looking at the crops and the ground. Simple pump that's siphoned over the edge of the pond, and that pumps it up to the gardens where we use these impact heads to spray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garden. When you're deciding what to grow, you got to look at the profitability. Now, our market garden's been pretty profitable, and that's because we've got a high percentage of high value crops. So what are high and low value crops? Well, profitability is basically dependent on the time that crop takes to grow, how much space it takes up in the bed, how much yield it gives per square meter, how long you can harvest it for, do you harvest it once or over a few weeks, and the demand in the marketplace for that. And that will vary depending on cultural and seasonal factors, but this list is fairly, I would say, fairly similar across the Western world at least. This is a map of the market garden, so all the beds are labeled with a simple code, and that's important for creating a crop plan and communicating between different people working in the garden. And then we have a lot of planning sheets where this is looking at the spacings for the different seeders we use, or if we're using a paper pot transplanter or direct seeding. We have all these sheets of data so that you know exactly how to sow this crop, how to transplant this crop, and ultimately when we make a seed plan, how to order the right amount of seeds. I'm not going to go too deep into this. There's videos on my YouTube, or my book explains this in thorough detail. So I basically put all the blocks into blocks of 10, and they rotate every year. What I found over my journey with working with No Dig is you're building up such resilient soil food web health that you don't even need to rotate crops that would be traditional in organic vegetable growing, because the soil is so alive, it's buffering against diseases and pests. We haven't had any disease problems in our garden except for rust spots on beet leaves, and they're not even a problem anyway. So it's by putting our focus on soil health and microbial health, we take care of most of the problems, which are actually created through tillage, through oxidation and killing off of beneficial soil microbes. So basically I've divided the 200 beds into blocks of 10, and I start creating a plan. This section on the inlay here with the green tabs is showing which of the different crops I can have at different times of year based on their growing preferences. And then I have to start this long process working backwards and forwards to have enough of each of the crops throughout the year to be able to satisfy my customer demand. That's a big long process that I haven't got time to explain here. And then all that material goes onto a calendar. And this is what runs the entire market garden. So here I've got these simple codes. HO means harden off. That means take this crop out of the nursery and get it used to being outdoors underneath row covers. S means seed. TR means transplant. DS means direct seed. And later on there'll be another one for H, which will be harvest. So every crop finds its place in this calendar. And I do this work in, say, October, November, and order my seeds. And then I put the market garden down until March when I start seeding again. But this is what I use to run every single day of the market garden. I just look at what I need to do that day and off I go and do that. So it takes all the thinking out of the busy growing season. This is where we start our plants. So we built a simple sunken lean-to greenhouse. It's sunken 1 meter into the ground, built out of recycled windows and timbers. Very low cost. And because it's so cold when I'm starting plants here, it can be minus 25, minus 30 degrees Celsius. I wanted to have a small space that I can stack vertically. So I built these growing racks so that I can heat this space with the house. So I have a wood stove that's burning for 6 months of the year. And this, where we cut the doorway here, is the warmest room in the house. So I just have a thermostat regulated fan that's driving excess heat into this small condensed growing space. I have to use lights as well.
because there's not enough natural light at this time of year. And that's what it looks like when all our seeds are starting. We like to keep this space about 18 degrees, and we grow all our own seedlings, which then go out into the beds. But everything's planned, everything is made in a way that all procedures are the same every time, so that it's very easy for anyone to manage. We use very good quality rigid cell trays for hand transplants, and we grow some into pots for bigger transplants. These are pak choi that have a big problem in Sweden because of the flea beetle, so we tend to grow them on bigger and put them out when they're a bit stronger. We use the Japanese paper pot system for laying out seeds.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is system, it has a special seed tray that's made of paper chains at different spacings, and then it's got its dibbler and drop seeder, so you can very quickly seed trays. In a couple of minutes you can seed 250 seeds at precision. It takes a lot of the work away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season. That's a drop seeder there, and spring onions that the tool was originally designed for, sown in multiples of 4. This is thinking of efficiencies. If we grow onions in bunches, we can harvest and band them ready for the customer in one movement, so we're not over handling all the different products. And then here's the tools we use. So a simple broad fork, and this is like a handheld keyline plow, which is what I showed at the very beginning, where we built the topsoil in our pasture using this special tool. The keyline plow breaks up subsoil compaction without turning the soil over. It's not putting subsoil on top of the topsoil. It's not breaking up the soil structure. It's aerating, which is very different to oxidizing, which is what tillage does. So in the first 3 years we use this to prepare the beds, and then we have a 75 centimeter rake to make sure the bed is flat and level, and that helps with the harvesting tools you'll see, and it keeps the beds the right width. And then I have a bed roller that marks rows, or it creates a little bit of surface compaction, which is really useful when you're using a seeding tool, like we use this 6-row seeder from Johnny's in America. So you can, this is half the width of the bed, so you can walk along at walking speed and plant 6 rows of carrots at precision, walk back the other way. You've got 12 rows of baby carrots. It takes a couple of minutes per bed. We also use the trusty Jang seeder, which is a fantastic tool for precision seeding. And we transplant as many crops as we can, because I can put a 4-week-old crop out. It means when I harvest, I can already put a 4-week-old crop back in. So I'll transplant everything possible. We use the Quick Gut Greens Harvester. This is a fantastic tool if you grow baby salad leaves. Like, this is one of the most profitable crops we can grow. We also use this for harvesting microgreens, which are very, very profitable. To show you that in action. So this is available from Farmers Friends in America. And fantastic tool for very efficient, clean harvest of baby greens and microgreens. And then for everything else, we use push cut knives or simple serrated knives. We use tomato scissors for the cucumber and tomato production in our hot houses. Everything just simple and organized, so we keep all the tools in the market garden on these tool boards where they're covered from the weather, but it means that you minimize the walking to and fro, which is a lot of what gardening is. You can see there's each bed's worth of hoops is stored nicely, so it's easy to grab a bunch. And then we use this cool tool, which is a CoolBot. Most people in the West are starting to use this. And it's a simple piece of hardware that overrides it's using software to override a standard AC air conditioner and turning it into a refrigerator, so you can build your own walk-in cooler for a very low cost. We work a lot with season extension, tunnels inside tunnels. This can lift our climate zone by 1 or 2 zones. So very important when we have a 3-month frost-free growing space. We also use these caterpillars, and I've worked with a manufacturer for polytunnels in the UK who's taken my design, and we manufacture and sell these to market gardeners here in Europe.
So they can really extend the growing season. And another benefit is they're very quick to put up and take down, so you can move them around the garden in your crop rotation if you want to. It's about 5 times cheaper than a permanent fixed polytunnel, and accessed by pulling up the plastic on the sides and clipped with these special little clips you see here. And it uses these special footings to allow the plastic space to move up and down. So they're a really important element of the market garden too. But it's very simple, you see. Other than that, we use fleece row covers for improving the temperature inside, or here you can see we're using them flat to increase germination of things like carrots, etc. And then for pests and diseases, the solution is all in the soil care that I've been talking about. But we also use insect netting for butterflies and flea beetles, which are the main problems that we have. So this is a physical protection for them. Now we have a nutrient cycle because we have a mixed farm. These are 3 eggmobiles. Now in the winter time, the hens go into the tunnel. So we use our tunnel for either livestock or here the hens. So they go in the winter and they peck all the seeds from any crop residues. And then we start a deep litter system where we put down old wood chips and straw and things like this and build that up to 60 centimeters over the winter to capture all the nitrogen from the laying hens. And then we take that out at the end of the year. When the hens come out, they're sold as stewing hens or as smoked chicken meat. And then we dig out that material that can be 40, 50, 60 centimeters deep, and we put it into windrows to compost it down to make beautiful compost that goes back onto the garden. And then in the summer months, that tunnel is turned into growing space for 1,000 tomatoes or cucumbers. So there's 1,000 tomato plants, and in the winter it's producing us about 40,000 euros of eggs in this space. So this is what it looks like when the tomato crop comes in. And you can see that quickly turns into a huge amount of tomatoes. This is the wash pack station. So all crops are brought from the field using a map with the labels for each of the beds. Crops are harvested according to the demand. They're brought up to this wash pack station. You can see here where they're washed down, rinsed, put into a walk-in cooler that's off to the right here. And these are the delivery boxes. They're a polystyrene box that we can keep vegetables cool for 1 or 2 hours to take them for delivery. So when it's time for packing and delivering, we bring all the crops out onto this bench, and we can custom pack people's orders straight into bags inside these boxes. We also deliver to some restaurants where we can just take them straight out the chiller in a delivery van, and most of our crops are with the customer within 30 minutes. Haven't got so long to speak about this, but we also grow microgreens. It's the most profitable thing you can do if you have a market to sell them. I won't talk about this so long, but basically we soak these seeds and wash them very well for we soak them for about 12 hours and then rinse them really well to stop mold issues. And here you can see the density I sow them at, the yield I get per area, how much it costs me to raise that crop, and how much I can sell it for. So you can take these figures and extrapolate them for your context. But we grow pea, radish and sunflower like this primarily. So they are soaked and stacked on compost trays, and they're stacked with a weight on them to help germination for 3 or 4 days, and then they're put out in sunlight, and in about 8 to 10 days they're ready to harvest, and they're either sold wholesale excuse me, or direct to customers in mixes like this. Very profitable, and what comes out as a waste product is very nice for feeding our chickens some fresh greens for vitamins and minerals in the winter time when they have no pasture to be on outside. So that's a quick overview of the garden, and not so much time to talk about selling, but there's a couple of slides here giving a summary of the gardens and microgreen enterprises from my book, so you can read that if you want to find out more. It's only available direct from the farm,
and maybe there'll be a link somewhere. If you're interested in that, you can order a PDF copy, or we can post them out to you direct from the farm too. We did a lot of work in the beginning building up customer email lists, and so we did a lot of open days where we just invited the community in and showed them around the farm and spent the whole day talking to them about the innovative farming methods we have. And that's how we built up a customer base in the beginning. So we started with pre-sales and subscriptions. Here's a currency we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where people could buy a meat chicken in advance and they would get one of these vouchers. And then when we produced them, they could swap the voucher for a chicken. So it allowed us to say, okay, 400 people want a chicken. So we'll produce 500 and we'll have 100 left to sell. It means we didn't overproduce something we didn't have a market for, because we'd just moved to the area and we're not familiar with the customer base. Same with eggs. We sell subscriptions for 3 months. You can buy one tray of 30 eggs every week, and you pay for 3 months up in advance. And that means we have a constant supply base. And we did the same with vegetables. In the beginning, we started with a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where people pay you the price of a box of mixed vegetables a week for 20 weeks in our case, because of the length of our growing season. And so they would pay for the whole season in advance. We knew how much to produce, and we got the money up front to buy tools and seeds and compost, etc. So that's a big problem with any farm operation, really, is that all your costs are in the beginning and you don't get your money back till the end, as it were. So it was really important to do that in the early years. Then we moved to buying clubs, where we would turn up in different locations in towns around us for 30 minutes and people would pick up their products from there. So it was very quick, because a lot of farmers end up having to spend a whole day at a farmer's market, not sure they're even going to sell their products, and often they're perishable products like vegetables that if they can't sell, they're no good afterwards. So we already pre-sold our products and then turned up at drop-off points and delivered them all in 30 minutes flat. So very efficient. Restaurants are obviously another outlet, different method of sales. I don't have time to talk about that. But I'll end on talking about Rico-Ring, which is something you could look into online if you're interested. Some of my students have taken this to North America, Canada, South America, South Africa, the UK, other parts of Europe. It's a pre-sold farmers market on Facebook. So you gather a bunch of producers, hopefully some that are bakers, some that produce meat and charcuterie, some who sell fish, some who sell bread, some who sell vegetables, eggs, etc. And then people order on the Facebook group and you bring what you've sold in a 30 to 60 minute window. And it's handy because people can't buy products from you there. They can only pre-order online, and that helps get around some of the trading regulations. So we're not a market. You can't just turn up and buy things. You're only collecting what you've already bought, and that Facebook comment is a sales contract, as it were. I hope that makes sense. It's an innovative thing that I think is worth looking into. It's a new sales model that saves the farmer a lot of time, which is important. This is a slide from the enterprise matrix from my book, Regenerative Agriculture, looking at the return you get out of an enterprise for the amount of time it takes, how much does it pay you back. Unfortunately, market gardening is on the lower end. However, you see microgreens is very high up. If you live in a dense environment, urban environment, for example, microgreens can be very profitable. But that's not to say it's not worth doing. It's more just to make people aware that there's other farming enterprises that can give you a better income and quality of life. But no-dig market gardening is a fantastic way to do things on a very small scale. You only need a couple of thousand square meters to make an income. And you can do it without big investments and without a previous background in farming. So I think it's a fantastic enterprise. And I hope you've got some insight from how I run my farm, and after over 20 years growing vegetables, I don't think there's a better way to look after soil and grow healthy, bountiful crops than by taking a no-dig approach.
Okay, I hope that made sense, folks. It's a lot of information in a short time. I usually spend days talking about these subjects. But as I said before, there's a lot of information recorded in my book, Regenerative Agriculture. This is a huge manual of how to do all the different sort of farm enterprises, as well as a deep dive into how we approach market gardening, a bit of the science of no dig and what's going on with the soil, etc. So you can find that as a PDF, or I'll ship copies out to you there. So thanks very much for your time. I hope you found that useful or inspiring in some small way. 이번 영상은 이제 리처드 퍼킨스가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먼저 공유를 하고 그거에 기반이 돼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거기에서 제작된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4시까지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박현일 농부님이랑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것들부터 이제 질문을 주시면 받아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쪽으로. 오늘 이제 농부님들도 좀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농사 방식도 계속 이제 진행돼 왔지만 사실 기후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봤을 때 생태적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저희가 이제 접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번 주제에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이건 관련해서 가볍게 개인 농부님한테 궁금한 것도 질문 주시고 아니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도 질문을 또 주시면 저보다 농부님이 더 잘 아시니까 농부님이 또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리처드 퍼킨스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요. 친구는 아니고, 근데 그의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그 사람이 2권의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영감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에게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 아직 그러면 질문이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사전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먼저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설문했을 때 일단 그거 위주로 한번 그럼 조금 몇 가지 이제 여쭤보고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나오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질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보존식 일항을 하게 된 공부 계기가 된 책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보존식 일항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 용어 그대로라면 매년마다 이제 노타에 안 치고 이제 이용하는 건데 소질과 영양분이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부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추가로 한번 이 부분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제 경험도 그렇고 앞서 리처드 퍼킨슨 경험에도 그렇지만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있어? 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생산성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이 있는가? 핵심은 토양이 비옥화? 토양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입이 핵심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뭔가를 투입한다고 해서 토양이 건강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은 토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비옥화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생산성은 높다고. 물론 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부스는 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저는 하나 오늘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그동안 생태적 농업 혹은 생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그러나 높은 뭔가 고단한 노동은 당연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꼭 그래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농업을 확산할 수 있을까? 혹은 다음에 다른 젊은 세대한테 농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높은 생태성과 높은 경제성은 결코 갈등되거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와 그다음에 리처드 퍼킨슨의 그런 얘기가 혹은 이런 사례들을 함께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재생농업을 설득력을 가지고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팀 말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경험들과 맞춰서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 방법들이나 뭐 어떤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올해 꿈꾸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많은 것들은 농민들한테 설명되기보다는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재생농업 실현지,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그런 높은 수준의 재생농업을 하는 동시에 복합영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생농업 실현지를 이제 만드는 것, 홍성군 홍동면의 그 첫 번째 저희들의 꿈이자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농업들을 좀 더 많은 젊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런 농기구와 농기계 이런 기술 체계들을 처음에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들을 쉽게 모듈화해서 시작하는데 불필요한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걸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농업도 좋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솔루션, 디지털적인 접근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재 저희가 크게 꿈꾸고 있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농부님,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만 부과드리면, 네네. 예. 그 리처드 파킨슨이 마켓 가더닝은 우리 중에서 소득이 좀 높지 않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그 농장에서 약 한 마켓 가더닝으로 한 46,000유로, 제가 알기로 한 6,4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거라, 그래서 그게 뭐 낮은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는 한번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 둘이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몇 평 정도가 이제 적정 규모일까? 사실 이제 적정 규모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적정 규모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혼자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노동력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귀농을 생각했을 때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이제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최소 부부가 이제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들을 좀 더 저희는 설득 있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앞서 체육생활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1.5명에서 2명 정도는 300평에서 400평 정도? 정도면 저는 조수익 기준으로 5천에서 6천 정도 수익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품종 적정적인 지속 생산이고 한 40주 정도 지속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30에서 35까지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이 원숙해지면 하루에 4시간에 5시간 정도 노동이면 주 5일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술이 이제 익숙해졌을 때 가능한 문제인데, 그래서 충분히 부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1.5명 정도도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하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또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팀 말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같이 솔루션뿐만 아니라 교육도 같이 이제 어떤 매뉴얼화 하는 과정을 또. 예, 저희가 가장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이고, 아까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다 공감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 이제 15년 차인데, 처음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농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했고, 위험했고, 아까 저한테 왜 보전식 1학을 이제 시작했냐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첫 해인가 둘째 정말 해 뜰 때부터 했을 때까지 김을 그렇게 맸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느 아침 일어나니까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해가 떴고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농기구를 하루 종일 쥐고 있으면 손이 펴지지 않는 거. 그때 오는 절망감?
그렇다면 좀 다른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저희 선배 농부님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봐도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근데 우리 한국 농업이 그동안 그럼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을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리처드 퍼킨슨의 내용 중에도 있는데, 우리가 생산 도구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각 도구와 기술, 우리가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적절한 것들, 기술들은 어쨌든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노동력은 되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받았던 질문이긴 한데 농부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제 어쨌든 환경은 계속 이제 오염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막 이제 체크해야 된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갑자기 이제 말이 좀 헷갈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 기후 변화도 있고 너무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답변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관련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어서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전 농업은 자칫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어서 그래서 묻고 또 물어봤어요. 다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까? 게다가 다품종은 왜 이렇게 더 힘들지? 근데 복잡성이더라고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품종을 여러 시기에 계속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복잡성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충분히 체계화되고 알고리즘화 될 수 있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정보들이 시각화되고 체계화된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여러분 이 신청을 그걸로 하지 않으셨어요? 구글 폼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쉐르에서 이걸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신청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농업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 본질이 뭔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목적이 뭔지는 당연히 하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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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르쉐의 그 구마을 곰치는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출전하고 있는 순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 생각난 그 의문이어서 아직 제 질문이 다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앞뒤가 맞게 질문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저는 이제 농사를 지은 지는 6년 됐고 친환경 농사를 지은 지는 5년 차이고,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지으러 갈 때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두류를 포함한 곡식작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두류를 비롯한 이제 곡식작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경운 농법도 해봤고, 물론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랑에 크림슨 클로버도 뿌려봤고, 뭐 보리도 뿌려보고, 홍일도 뿌려보고, 뭐 그 다음에 갓도 뿌려본 적도 있고요. 갓이 그 경반층 파괴에 아주 굉장히 좋은 작물이어서 갓도 뿌려본 적도 있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6년 차를 농사를 짓는 거의 국내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을 좋아하고 항상 거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지금 고민하는 건 그
일반 관행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로 전환되지 않나.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량작물의 친환경 농산물 수입이 한 3년 동안 거의 배로 뛰고 있어요. 이게 강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국민들이 고령화되고 국민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짓으니까 대형화된 대규모 영농 하시는 분들한테 사료작물이든 운동사를 중심으로 현재 그 토지를 임대하거나 그렇게 이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는 뭐 멀칭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일부는 무경도 하고 풀도 키워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건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명 정도의 농부가 한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건 실은 식량작물이나 이런 거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농촌의 현실로 보면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제가 70년생인데 제 밑에 한 명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신 분들은 한 100평, 200평 농사 지으면서 한 이제 직불금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딱 농사 짓고 그다음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이런 실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생농법 저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긴 한데 막상 이런 교육을 받으면 저처럼 이제 물론 농사를 지으시지만 이게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직 확산이 안 돼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지를 막 머리를 쳐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동네 그 분들이 나 농사를 이제 못 지을 것 같으니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는 겁나요. 그걸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데 막상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13,000평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부 다 유기농 인증을 뭐 안 되면 그냥 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씀을 오전에도 뭐 오전 강의는 좀 다르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 이게 곡식작물 거듭 말씀드린 게 곡식작물, 두류작물 또는 고령화되거나 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게 손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상관없거든요. 이게 300평에서 뭐 6천만 원을 번다, 뭐 500평에서 1억을 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농지가 황폐화되거나 또는 농지가 결국은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게 아닌 결국은 기계식이든 또는 대량의 이 비료를 써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확산성 또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지 참 되게 고민이 돼요. 저도 물론 여기 그 마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가지고 하우스에서 키우거나 노지에서 키워서 가지고 나오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도 뭐 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걸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하고 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좀 아직 고민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좀 되게 질문이자 저의 고민이자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사례로 본 거는 이제 채소 작물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식량 작물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이제 그런 작물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약간? 네.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직면한 문제, 뭐 노령화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라든가, 뭐 귀농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귀농인의 숫자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의 거의 한 80%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단순하게 이게 화학 농약을 썼냐 안 썼냐, 제초제를 썼냐 안 썼냐로 판정하는 유기농이나 뭐 무농약이나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수 자체가. 그리고 또 과수라든가 곡식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농사를 짓는 사람 숫자는 또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 숫자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생산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곡식작물을 비롯한 이런 과수라든가 이런 건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확산성이라든가 설득력,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게 저도 지금 5년 동안 딱 한 명 더 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명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지금 3명째 올해 처음으로 그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신 분이 딱 한 명 더 늘었는데 그분이 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제가 서리태하고 백태로 풀을 키워가면서 나름 괜찮게 수확을 얻으니까 나도 해볼래 해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나 이게 속칭 말하기 좋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들의 논의 이상으로 현실에서 농민들이 이걸 과연 내가 해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걸 배워서 저희 동네에 가서 내가 이거 해볼 테니 나랑 같이 해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동네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농부님한테 한번 그러면 어떻게 예, 답변? 우선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우선은 저는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희도 이제, 이후에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식량작물이랑 아니면 두류작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생농업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 내용 뒤에 있는데, 저는 우선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농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곡식 농사로 접근은 만약에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에 또 이어드리고, 저희는 처음에는 우선은 가장 진입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 단계, 시작 단계에서는 저는 채소꽃 허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작은 면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면적을 하는 게 너무 위험성이 높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밀농사랑 벼농사, 그다음에 밭농사 다 같이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젊은 농민들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했을 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과 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농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지속하고 이후에 확장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거고, 그런 단계에서 하나하나 붙여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실현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채소꽃 허브 혹은 몇 가지 잎나무와 나무에 대한 데이터는 있으니 이것들을 식량작물이나 다른 것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를 저희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농부님과 같이 연구해 본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왜 새로운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농업은 되게 힘든데 돈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을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의 지금의 농업의 힘든 부분들이 좀 더 덜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업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계속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체계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부님이 고민하신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식량작물, 저희는 유류작물, 기름작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체계 속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하지만 투입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고 있어서 함께 좀 연구해나가고 꼭 길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것은 맞으나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같이 꼭 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혹시 시간 된다면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 공동체 범고래단의 유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300평 정도의 밭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채소랑 허브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방금 전에 농부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치하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땅이 질어서 저희가 연못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모두 농사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이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기술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농사인지 농업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경제적 소득을 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같이 동료들과 뭔가 그런 의미 있고 좋은 경험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농사군요. 예. 그렇군요. 네, 우선은 지금 뭐 여기 많은 농부님들 계시니까 그런 좋은 경험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큰 어려움은 땅이 뭐 점질토거나 그쵸 진흙이거나 아니면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그런 뭐 배수가 문제라면 저는 우선은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것은 물리적으로 두둑을 높이 만드는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점질토니까 사토? 모래땅을 좀 섞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결국 유기물을 더 많이 넣어서 토양의 공급을 많이 만들어서 배수성을 높이면 좀 더 재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아까 이쪽에도 순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쪽 손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아직 해도 되는 정도의,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이제 막 농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친구인데요. 아까 질문하셨던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이제 저희 같은 층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또래들만 봐도 사실 되게 직감을 해요. 내 친구들이 과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농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대가 변화되면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농업 기술을 정착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키타,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는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은 저희 MZ 세대들이 이제 세대가 좀 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소비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고, 세대가 이제 좀 더 새로 나올수록 그 프리미엄 가격에 붙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가격을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것에서 더 낼 지향이 있다. 우리 지금 세대 같은 거에는 일반 가격의 한 40% 정도도 더 돈을 낼 지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 때문에 저희 국가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줄어가는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벼재배로 잠시만 넘어가자면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0년대에는 벼재배가 40.9% 전체 총 이제 배출량에 비해서 줄었다고 해요. 90년대에는 지금의 벼재배율보다 40.9% 많았는데 농업이 점차 줄어들면서 40.9%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벼재배가 20몇 %고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 소가 배출하는 이제 대변? 이제 그런 것들이 20%를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저는 벼재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메탄 사료라는 것도 점차 나오고 있고, 과학원에서도 계속 저메탄 사료나 저메탄 기술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 발언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내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협동조합에서 도농 관계성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인데요. 아까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듈 개념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는 토양의 생태계적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현하고 싶으신 모듈의 모델이 하드웨어의 모듈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모듈인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모듈이라고 하면 아까 퍼킨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셀 트레이 같이 아주 사소한 모듈인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는 뭐 소농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고생하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뭐 글자화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그 모듈에 대한 조금의 구체성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동료들이랑 상의된 게 아니어서 어디까지 다 말씀드리면 좋을지 있는지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가령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나 다른 농민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 겪는 기술적 숙달이 되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과 불필요한 시행착오,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기술과 관련된 기구와 필요하다는 기계를 체계화하고 연결해서 제시한다면 좀 더 표준화되고 안정되게 농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그 리처드 퍼킨슨 같은 경우에도 캐터필러라는 온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기후를 만들어주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저도 시설 재배를 해봤을 때 저는 시설 재배가 굉장히 답은 아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지금 시작할 때 고비용이고 유지하는데도 고비용이거든요. 근데 가령 뭐 로우코어라고 하는 일왕덮개, 터널, 하이터널, 캐터필러 정도면 뭐 5분의 1 정도 기존 시설에 뭐 더 저희 고민하는 건 뭐 더 낮은 비용으로도 지금 같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기술 체계를 말씀하신 부분이 하드웨어적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제시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접근도 연결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들은 좀 더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확장할 수 있게. 가격이 100%가 아니라 환경도 영향을 많이 예. 그래서 공통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비율이라는 건 공장식이기 때문에 환경의 천차만별은 한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관련 것들 만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지형 환경 혹은 장목에 따라서 혹은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축소, 확장 혹은 변형이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저한테 마지막에 한 3분이나 5분만 좀 시간을 줄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좀 추가로 생각을 저도 좀 해보면, 아까 이제 리처드 농장도 보면 사실 이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초반에 시작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생산물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농장 구성이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좀 있어야 이게 좀 완성되는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의 참 잘 들었고요. 저는 양평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아까 동영상 끝에 쪽에 레코라고, 미리 주문하는 그 시스템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에서 양평에서 이제 레코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 실무자입니다. 저희 나라가 좀 특별한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서 택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든지, 그리고 곳곳에 슈퍼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든지, 그런 것, 그리고 뭐 로컬푸드나 친환경 마켓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이랑 좀 다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쪽에 그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미리 주문을 받아서 농부님들이 준비해서 장에 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됐지만 엄청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갔는데, 한국에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얘기해 주시고 싶은, 만약에 레코라는 시스템이 한국에 진행이 된다면 얘기해 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리오더가 단순히 온라인 파머스 마켓이 되지 않게 되려면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실 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이번 선생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봅니다. 네, 사실 저
농부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바쁜 시간이어가지고 정말 짧게 이건 정말 지역으로 가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쉐도 그렇고 정말 지역에서 정말 짧게 그 예약된 물건들을 픽업하는 그런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그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마르쉐에서 지금 꿈꾸는 동네 그 채소 시장이라는 모델이 일상의 장보기를 위한 동네 시장이잖아요. 이런 모델이 앞으로 진화해야 될 지점이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장이 작아지고 생산자와 그 소비자 간의 어떤 물리적 거리 자체가 조금 짧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파머스 마켓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나머지 이제 좀 추가 시간은 농부님이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단체인 텃밭보급소에서 일하고 있는 곽성미라고 합니다. 이제 농부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도시농업 쪽에서도 무경운을 이야기 많이 했었고, 예, 무농업, 그 유기순환 농업으로 많은 교육과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퇴비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 만들기랑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순환적인 것, 예, 기후위기 대한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전 시간에 찬현물 농부님이 처음 농사를 접한 것도 이런 농사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안되고 그동안에 많이 고민되었던 농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업농을 하는 농부님들한테는 너무 모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도시농부로 넘어갔을 때는 소규모이고 그걸로 인해서 큰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도시농부에게는 조금 더 많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단체를 접하지 않고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농부들은 농사의 방식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관행농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농사 방식을 많이 쫓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5평, 10평 하는 주말 농장에도 검은 비닐과 화학 농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현대농업을 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최선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그런 농업이 현재까지는 최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도시의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업농들한테는 조금 모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도시에서 한 300평 정도를 또 공동체처럼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의 사업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도시 농업 쪽으로도 가능하고 또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간다면 저의 관점과 관심으로는 그들 중에 또 의미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농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신 농부님들도 좋은 농부님도 많이 계시고 같이 고민해보고 저희 팀들과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요거는 사실 이게 꼭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다수가 이제 하는 농사의 방식이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이제 알아봐 주셔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도시에서든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도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꼭 농사를 내가 꼭 지어서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농사 방식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농부님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게 한 3분 정도 허락해 주시면 네네. 저도- 그걸로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걸로. 뭐, 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보면서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셨던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요즘 관심 갖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채소 혹은 원예 작물로 시작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복합 영농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식량 작물이라고 표현하신 칼로리 작물과 단백질 작물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축사는 뭘까? 남은 과제가 그다음 우리는 굉장히 살림이 많잖아요. 살림을 어떻게 생산적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고 저희 팀한테도 도전적 과제라 이거 정말 잘해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관심 있는 농부님들이랑 이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의 농업과 음식이 생태적으로 전환된다는 거 혹은 재생농업적 관점으로 전환된다는 가진 의미가 뭘까? 퍼센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후위기 문제 몇 퍼센트의 농업과 음식이 원인이고 그런 거 떠나서 숫자를 넘어서 사실은 농업과 음식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음식, 이 생태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의 일상이 전환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일이라 같이 고민하면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리처드 퍼킨슨도 그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바이오 인텐시브도 있고 퍼마컬처도 있고 키라인 디자인도 있고 림팜도 있고 마켓 가더닝도 있고 다양한 농부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부와 농부들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농부의 장인으로서. 그래, 저는 고작 이제 15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30년 농사 지으신 선배님들도 내가 그래봤자 농사 30번밖에 못 지어봤어. 10년 지어도 10번밖에 못 지었어. 인데, 만약에 10명의 농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1년을 지어도 10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50명이면 50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100명이 연결되면 100년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민과 농민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될 것인가. 저는 디자인을 잘 모르지만 피그마라는 소프트웨어가 디자인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게 그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전에는 디자인이란 디자이너의 고요하고 고독한 작업이었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협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농부와 농부가 함께 연결되어서 농업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결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늘 마르쉐가 마련해준 이 자리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더 여기 계신 그리고 더 많은 농부들 저를 포함해서 함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요 주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또 저쪽 주제가 이제 끝나면 이쪽에서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토론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때까지 잠깐 자리 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